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워커노믹스 시간입니다. 최승병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러시아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인기가 아주 좋아요. 러시아에 그렇습니까?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시청자분들께서 보여주고 네, 계신데요. 아무래도 뭐 전 세계 요즘 이슈 메이커가 러시아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선도 있었죠. 네, 바로 또 지난주에 푸틴 대선 지금 득표 결과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뭐 좀 있으면 다 확정이 되겠지만은 예상대로 푸틴이 압승했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죠. 네. 뭐 득표율을 보니까 한 80% 넘길 줄 알았는데 거의 90% 육박하는 걸 보고서 이거 만만치 않네 그 생각 역시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반응이 여러 가지로 엇갈리게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서방에서는 사실 뭐 더 나빠질 것도 없죠. 당연히 푸틴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사실 그래서 뭐 그냥 덤덤한 반응인데 저희가 쭉 살펴봤던 권위주의 국가들, 반서방 국가들,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란에서는 역시 쌍수를 들고 환영의 축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때 말씀하셨던 어떤 새로운 형태의 블럭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아직까진 정신적 블럭이지만 이게 앞으로 물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그렇죠. 푸틴 시대에 이 국가들이 꼭 러시아와 조화롭게 갔던 건 아니거든요. 네네. 러시아도 그동안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적도 많이 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들의 도움이 절실해지니까 뭐 적극적으로 지금 끈끈한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상당한 이익을 지금 이 국가들이 얻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상황이 조금 더 길게 가는 게 그들로서는 전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에 대해서 어쨌든 주목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네. 러시아의 힘에 대해서 조금 오늘 이야기를 이어나가 봐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핵무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러시아의 핵무력이 아직 죽지 않았다. 거기에 또 러시아는 광대한 이런 잠재력을 아직 갖고 있다. 그 수많은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역시 우리가 러시아를 상당히 주목해야 될 그런 굉장한 파워에 대해서 바로 사이버전 역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사이버전, 그러니까 네. 인터넷으로 정보전을 벌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다룰 때 그때 좀 말씀하셨었죠. 러시아의 이 사이버전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잘루즈니 총사령관 경질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었다. 뭐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나요. 네, 잘루즈니 총사령관 경질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젤렌스키와의 불화가 역시 큰 역할을 했는데 이 불화가 좀 확대되게 된 원인이 이 러시아의 정보 당국들의 공작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가 약간 불신이 있을 때 이건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그 말이 맞아. 쟤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더라.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면은 점점 의심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점점 사이가 벌어지는 결과를 냈다고 하는 것이 뭐 이것도 중요한 사이버전의 결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버전이라는 거는 그런 좀 정보를 그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과장해서 정보를 상대방에게 퍼뜨림으로써 그 적이 자체적으로 좀 혼란을 겪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우위를 가지게 만든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사실 사이버전이 굉장히 개념이 확대가 됐습니다. 옛날 생각하면은 뭐 해킹 같은 거에서 우리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뭐 주요 인터넷 서버 같은 거 파괴하고 그런 것들이 네네. 예전엔 사이버전이라고 했다면은 요즘은 그 개념이 훨씬 확장이 돼갖고 전통적인 정보전, 그러니까 뭐 정보 빼오고 뭐 상대방에게 역정보 흘리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걸 과거의 심리전들, 이 과거에는 뭐 다른 채널로 많이 했으면은 지금은 주로 소셜 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뉴스 사이트 이런 것들 조작을 해가고 가짜 뉴스 이런 걸로 하는 게 주 수단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그런 쪽은 또 인지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기도 하고 어쨌건 우리가 사이버 세계에서 이 다양한 이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조작하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그리고 그 사이버 공간상에 있는 여러 이 시스템들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다 사이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은행 사이트에 네네. 해커들이 접근해서 맞습니다. 뭔가 거래가 안 되게 한다든지 네, 뭐 이런 먹통을 것들인가요? 만들거나 뭐 돈을 빼오거나 그런 것들 많이 하죠. 이게 국가들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북한 같은 경우 북한은 아무래도 웨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웨어버리 수단으로서 이 여러 가지 암호화폐 해킹하는 게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파괴 공작보다도 그런 식의 사이버 일종 범죄에 또 많은 중점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 같은 이런 큰 국가들은 좀 그거보다는 약간 좀 차원이 높은 상대방의 여러 정보 인프라를 파괴하고 상대방의 민심을 교란하고 아까 뭐 젤렌스키 자루지니처럼 이 상대국의 여러 주요 인사들 사이에 이간질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초점을 두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요즘은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특히 모바일 시대에는 더 많이 그렇게 됐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문자는 문자대로 이제 통신 기관망을 통해 가지고 전송이 되고 네. 인터넷은 또 인터넷망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좀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은행 거래부터 시작해서 뭐 전화, 문자 모든 게 다 그냥 모바일 인터넷 네트워크 안에 들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한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안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 잃어버리면은 당장 내 생활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에 엄청나게 지금 바인드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미 이게 십수년 전부터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에 매달려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인터넷 세상을 공략하는 것이 적을 마비시키는 핵심이야라는 거에 주목을 해왔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아예 군사적인 전략으로 채택한 또 선구적인 국가가 러시아였죠. 그렇군요. 러시아의 지금까지 총참모장을 하고 있는 발레리 게라시모프 장군이 있는데요. 벌써 총참모장을 한 지 12년째입니다. 게라시모프가 처음에 취임을 한 뒤에 내세운 게 유명한 게라시모프 독트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게라시모프가 강조한 것이 이 미래의 전쟁은 인터넷, 이 사이버 전장이 아주 핵심 전장이 될 것이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승리를 해야 그 다음에 피지컬한 이 현실 공간에서의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 전 이게 굉장히 확 와닿았던 것이 우리가 손자병법에 보면은 이런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서 그 다음에 싸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승리를 위해서는 여건 조성을 먼저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힘 빼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딱 이제 부대 배치부터 해서 다양한 여건을 딱 조성해 놓은 다음에 완벽한 이기는 조건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쳐들어가서 딱 가볍게 끝장을 내라는 게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는데 바로 이 게라시모프 독트린의 핵심은 그 여건을 사이버전에서 먼저 조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이버 전장으로 쳐들어가서 적의 여러 이 통신망 이런 뭐 주요 시스템들을 다 파괴하고 민심을 교란해서 다 엉망이 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가볍게 툭 건드리면은 저건 와르르 무너진다. 이걸 독트린으로 내세우고 그 다음에 러시아군의 그 사이버전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들을 심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뭐 십수년 전의 얘기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게라시모프 독트린에 의해서 2010년대에 러시아가 상당한 효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돈바스 분쟁이 201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크라이나에도 그 전에 여러 차례 사이버 공격을 펼쳤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인프라를 조종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마비시키는 그런 작전들을 많이 펼쳤고요. 사실 그래서 그 자신감이 있어갖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한 것도 우리의 사이버전 역량은 압도적이야라는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특수부대들이 키우에 많이 투하돼서 이 젤렌스키를 체포 또는 제거하려는 작전을 펼쳤는데요. 사실 그 이면에 사이버전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 사이버전 부대들이 우크라이나의 여러 군 통신망과 이런 인프라 이 제어 시스템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걸 다 망가뜨리고 완전히 마비시킨 다음에 그 특수부대들이 들어가는 작전을 세웠는데 근데 이번엔 우크라이나가 순순히 당하지 않았죠. 잘 안 됐어요. 우크라이나가 이미 2010년대 여러 차례 그 해킹을 당하면서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사이버 부대를 많이 양성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방어를 굉장히 철저히 해갖고 이게 안 먹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러시아 특수부대들이 그냥 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역공을 당해서 오히려 다 이제 격파돼 버렸죠. 그래서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된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러시아 사이버 부대의 위력은 상당합니다.
이겨놓고 시작했다고, 손자 말대로라면 이겨놓고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저쪽에서 방어도 만만치 않아서 그렇죠. 이겨놓진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바람에 네, 장기전이 네, 네. 됐다.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이 뭐 어디 그 사이버 공격해서 해킹했다 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국정원에서 나서서 수사를 하고 조사 결과 발표하고 그런 기사를 많이 봤어요. 네. 그러면 러시아도 이렇게 정보기관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나요?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의 이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조직들은 어디 한 군데로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정보 관련 조직에서 수행을 합니다. 이 러시아의 아무래도 대표적인 이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조직이 이 FSB, 그러니까 과거 소련 시절에 그 악명 높은 KGB의 후신이죠. 그래서 이 FSB에서 이 연방보안국의 이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조직들이 알려진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센터 16이랑 센터 18이라는 곳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원래 센터 16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해외의 주요 여러 가지 통신들을 도청하고 그 암호해독하는 원래 부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당연히 그런 것들이 사이버상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여기도 사이버전 조직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서방에는 우리가 에너제틱 베어라는 그런 또 코드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곰이 상징이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하는 수법들이 여러 가지 우리 해킹할 때 멜웨어들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뭐 이상한 뭐 깔면은 컴퓨터가 네네네. 마비되고 뭐 네네네. 정보가 술술 나가는 그런 멜웨어들을 많이 심고 그리고 이메일 피싱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 주로 서방 주요 기관들이나 기업들의 이런 것들을 막 침투해 갖고 그 안에서 중요 정보들을 이 빼오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사망한 나발리도 원래 이 센터 16에서 이메일 같은 걸 다 도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방과 주고받는 이메일들을 뭐 다 애들이 캐치했다고 하고요. 센터 18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보안센터라고 원래는 이게 방첩계통 부서인데 여기서는 원래 방첩 활동이라는 것이 간첩들을 잡는 역할도 하지만은 간첩들을 역이용하는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첩들에게 역정보를 흘려줘 갖고 우리의 실상을 갖다가 오도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해킹을 해갖고 우리 간첩들이 서방의 어느 기관들이랑 소통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쪽에 이상한 정보들을 흘리고 이런 사이버전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FSB가 우리의 국정원 같은 조직이라고 한다면은 또 러시아는 군 조직 내에서도 이게 굉장히 큽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뭐 정보보안사, 과거 기무사 같은 뭐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죠. 러시아도 이제 총참모부 내에 유명한 게르우, GRU라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이게 정보총국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여기도 군 관련 정보들을 다 취급하는 원래 부서입니다. 여기도 여러 군데 사이버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서방이 또 많이 알려진 게 서방에는 팬시베어라고 이것도 베어죠. 팬시베어라고 알려진 또 다른 코드명으로 APT28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APT가 뭐냐면은 서방에서 이런 주요 사이버 전 세력들을 붙일 때 Advanced 이 persistent threat라고 그래서 APT라고 합니다. 아파트가 네. 아니라.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진보되고 계속 지속적인 우리의 위협을 가하는 세력들이다라고 해서 네, 네, APT 몇몇몇 이런 코드를 붙이는데 얘네가 APT28이라는 코드가 붙어 있는 이 사이버 특수부대가 되게 유명합니다. 이 부대는 뭘로 유명하냐면은 바로 2016년 힐러리와 트럼프가 대선 붙었을 네. 때 러시아가 개입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랬죠. 네. 이쪽에서 많이 공작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때 유명한 사건이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그러니까 민주당 중앙당이 되겠죠. 그 중앙당 위원회가 그때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이 힐러리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유포가 됐는데 이걸 이쪽 계통에서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막 그러네요. 대선에 개입해갖고 막 당 전략을 빼갖고 그걸 막 그걸 공화당에 직접 넘겼다는 건 아니고 막 인터넷에 뿌리면은 막 그런 것들이 또 민주당 선거 전략이 막 노출이 되면은 수정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역할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서방 정보기관들, 뭐 싱크탱크들에서 뭐 이런 비밀 보고서 같은 거 빼돌려서 쓱 원래 그런 비밀 보고서들이
좀 안 좋은 말들을 쓰기 때문에 거기서 욕하는 기관들에 넘어가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정치적으로.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이간질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뭐 많이 있습니다. 옛날 이 KGB 까게베 부서들이 FSB로만 이 독립한 게 아니라 다른 조직들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해외 정보국 SVR라고 하는 뭐 그런 쪽도 있고 원래 이런 조직들이 러시아는 이 임무가 겹치는 조직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푸틴의 이 디바이드 앤 컨커 전략의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 정보 부서들이 이렇게 좀 임무가 겹치는 사이버 부대들을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정말 그동안 수많은 이런 사이버 공격들을 펼쳐왔습니다. 그렇군요. 에너제틱 베어는 정보를 막 빼오고, 팬시 베어는 가가지고 정보를 빼서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이렇게 곰들이 막 설치는 건가요? 네, 수많은 곰들이 설치고 있죠. 뭐 코지베어도 있고. 코지베어. 네. 코지베어는 또 이렇게 뭔가 이 네, 어떤 코지베어가 역할을 SBL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주로 이제 해외 정보들 그게 해외 정보. 네, 해외 정보들 빼오고 뭐 거기서 해외 정보를 빼오는 쪽으로 많이 또 해왔다고 합니다. 금방 힐러리 클린턴하고 이 도널드 트럼프 대선할 때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미국 대선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또 뭔가 작전이 펼쳐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분명히 펼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뭐 앞에 이승현 평론가님이랑 얘기하실 때도 네. 뭐 어느 쪽이 이길 것인지 저희가 뭐 내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저는 이 러시아가 어느 쪽 편을 들지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인데 네네. 그걸 알아보는 중요한 이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이런 해킹들이 어느 쪽으로 많이 들어가느냐 또 보면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푸틴이 지난번에 인터뷰하면서는 또 바이든 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되게 됐었죠. 네, 사실 뭐 어느 쪽으로 푸틴의 마음이 가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그쪽으로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뭐 트럼프 쪽에서 이상한 정보들이 새 나오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아마. 네, 그렇겠네요. 거기에는 아마 저는 분명히 러시아의 손길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킹이라든지 정보 유출 같은 사태가 어디서 많이 벌어지는지 보면 네. 러시아가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그 반대쪽이겠네요. 네, 앞으로 같이 한번 보시죠. 네, 한번 어떤 살펴보면 일들이 일어나는지. 좋겠습니다. 네. 그럼 러시아가 이렇게 뭐 사이버전 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도 높은가요? 미국이 훨씬 잘할 것 같은 생각도 얼핏 들기는 하는데요. 네, 어느 나라가 이 사이버전 역량이 뛰어나냐라고 했을 때, 뭐, 가늠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뭐, 이 서방의 이런 유명한 이런 사이버전 분석 기관들 몇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 국가별 랭킹을 좀 내놓은 게 있어요. 그 쭉 순위를 보면은 뒤쪽은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앞쪽 상위권들은 비슷합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1위는 그래도 미국이다. 미국이 제일 역량이 세고 2위는 중국이다. 근데 3위는 러시아. 3위가 러시아군요. 네. 그래서 뭐 물론 뭐 얘네들이 큰 격차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대개 이 1, 2, 3위에는 이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국가적으로 가장 큰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인적 자원과 자금을 투여하고 있고요. 이 두 나라가 압도적이긴 하지만은 러시아도 결코 만만치 않다. 또 얘기하는 것이 러시아는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사이버 어택을 갖다가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가 러시아거든요. 네, 전력, 실제로. 실력과 상관없이.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사이버 어택의 사이버 공격의 58%가 러시아 쪽 계통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북한은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북한도 중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4, 5, 6위 뭐 이쪽이 이제 순위가 기관들마다 조금씩 평가하는 게 다른데 대체로 4, 5위는 영국과 이스라엘 정도를 꼽는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도 굉장한 역량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뭐 영국도 전통적인 스파이 그렇죠. 영화들 많이 보면 나오듯이 영국, 이스라엘이 꼽히는데 그 다음 그룹이 이제 이란, 북한 뭐 이런 나라들이 꼽히고 있고 한국은 그 다음 그룹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좀 떨어지는군요. 우리나라는 대체로 한 10위권 전후의 이 역량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재래식 전력 순위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재래 전력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네, 그렇죠. 상위권은 아무래도 재래식 전력 순위와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 중위권은 이제 어느 쪽이 먼저 좀 더 관심을 갖고 가느냐의 차이가 있죠. 북한이 아무래도 이렇게 크게 올라와 있는 것도 북한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쪽을 비대칭적으로 강화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보다시피 러시아가 우리가 이게 세계 탑이라고 보기는 없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를 갖다가 굉장히 아주 곤혹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상위권 사이버전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까 우리 푸틴의 대선에서 당선된 거에 대해서 축하한 국가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뭐 북한하고 이란하고 중국 이런 나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들도 사이버전 이 대응 사이버 전력이 상당 수준이 되는 나라들이 많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게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인데 과거부터 이 러시아 사이버전 쪽 조직들이 이 이란과 북한 쪽 이 해커 조직들과 커넥션이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네네네. 물론 뭐 그게 국가 차원에서 매개해 주는 건 아니지만은 되게 이게 은밀한 세계에서 그 하부 조직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일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얘기되고 있고 그 증거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쓰는 해킹 툴들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서로 돈 주고 거래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교류가 있었던 건 분명한데 요즘처럼 이 이란이나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심해지면은 이게 상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 정보 교류가 있지 않을까. 그게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란이나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이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그런 면에서도 우려가 좀 큽니다, 지금. 아, 지금 말씀하신 게 하부 조직끼리 교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게 가능한가요? 아까 그 조직은 또 FSB라는 그 우리로 따지면 국정원 같은 옛날 KGB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공식 조직에서 사이버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군 내에도 뭐 그런 네. 본부가 있고. 근데 이거는 다 국가 조직이잖아요. 근데 정보전이나 사이버전은 가장 중요한 게 흔적을 안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 했는지 중간에서 이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많이 하는 게 이 실행 조직은 위에 명령을 내리는 계통이랑 여러 형태로 분리를 하죠. 하청을 준다든가 해서 우리는 발뺌할 수 있게 우리 아니야 저거는 그냥 쟤들 자생적인 조직이야라고 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는데 그래서 그 하부 조직들은 위에서 은밀하게 명령을 내리면은 뭐 별개로 움직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하부 조직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심지어 국적이 노출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러시아가 한 2021년, 2022년부터는 하도 이제 서방에서 추적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민간 조직으로 위장한 이런 하부 조직들을 많이 그쪽으로 작전을 많이 실행을 이관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란 혁명수비대 얘기했을 때 생각이 조금 나네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 이란 국가의 공식적인 조직이지만 또 중동에 있는 여러 가지 반군 조직들, 후티 반군이나 이런 데들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원하면서 일종의 좀 물밑의 네트워크 같은 역할을, 관리자 역할을 한다는 거. 맞습니다. 사이버전이 그런 식으로 많이 수행이 됩니다. 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벤치마킹 했나 싶을 정도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보의 세계에서 정보전의 세계에서는 뭐 어떻게 일반적인 일인데 사이버전에서도 광범위하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러시아가 점점 더 흔적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이런 자생적인 해커 조직들 아니면 뭐 돈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또 해커 조직들이 이걸 사이버 용병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조직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은밀하게 서로 네트워크를 맺고 조직하고 사주하는 이런 형식으로 점점 더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사이버 공간의 이 테러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런 거 상대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블록화와 맞물리면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좀 두려움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방 국가들, 나토에서도 제가 올해 나토 쪽에 여러 가지 뭐 군사 전략 나온 것들이라든가 각국의 군사력 같은 거 보면은 의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토 차원에서 이 회원국들에게 사이버전 역량을 강화하라는 이 독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각국이 그래서
사이버 부대를 육성하고 있고 연구기관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한 우리가 생각했을 땐 소국들도 지금은 사이버전 부대들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를테면은 몬테네그로나 몰타, 아이슬란드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소국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런 데서도 지금 사이버전 전략 교리 수립이 이슈가 되고 있고 대형 부대 지금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독일은 보면은 아예 사이버전 부대 숫자도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는데 사이버 사령부의 병력이 14,000명 정도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독일군이 18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전력의 8%가 지금 사이버전 와, 부대에 소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렇게. 하지만 그러고도 얼마 전에 이 독일군 수뇌부가 러시아에 해킹당해 갖고 아주 엄청난 이 곤욕을 치른 적이 있죠. 아, 네. 그렇군요. 어쨌든 전력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많은 나라에서 차지하게 됐다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AI 시대가 갑자기 사실 왔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쭉 붐이 올라오는데 네. 이거하고 사이버전 양상하고는 조금 연결이 돼 있지 않나요? 아, 이게 지금 사이버전의 핫 이슈입니다. 지금 저는 AI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장밋빛 미래와 암울한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이버전 쪽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버전 강국들은 다 AI를 이용한 사이버전의 업그레이드를 최우선 과제로 지금 상정하고 있다는 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뭐 사이버 여론 조작이라고 하면 사람의 댓글 부대를 상상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 뭐 AI 이 챗 GPT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얼마든지 AI로 이 댓글 부대원, 사이버 댓글 부대원 뭐 100만 명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거 이용하고 하면은 미래에 우리 AI를 이용한 이 여론 조작, 민심 교란 그리고 각종 뭐 가짜 정보 유포 이런 게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하기 시작하면은 와, 이 사이버 세계가 얼마나 난장판이 될지 또 그로 인해서 이 각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파괴될지 전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예를 들면 챗GPT처럼 뭐 구글이 제미나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영향력이 큰 AI 같은 경우에 그들의 학습 데이터 안에 침투해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일정하게 조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알고리즘에 침투해서 어떤 형태의 답을 내도록 조작을 한다든지 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거는 뭐 엄청난 사실 위협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사실 제가 입장을 바꿔서 제가 그런 사이버 부대 지휘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하고 있을 것이냐. 지금 오픈소스 여러 이 생성형 AI들이 모델이 공개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라마 같은 거. 전 지금 당장 입수해서 이 굉장히 편향된 그러니까 극좌 극우 이 데이터로 막 학습시킨 그런 가상 에이전트들을 만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갖다가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이제 적국에 투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극좌 스피커들, 극우 스피커들이 막 이 들고 일어나갖고 각국의 여론 지형을 점점 더 극단화시키고 그 국내 분열을 더욱 획책하는 전 이런 공작을 누구라도 당장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게 이 사이버전 강국들은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을 거라고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훨씬 더 중요해지면서 또 위험해진 사이버전의 양상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 역할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저는 러시아의 이런 앞서 얘기한 핵이라든가 자원 같은 드러난 그런 러시아의 실력 말고도 이 지금 우리가 일상에 묻혀갖고 잘 보이진 않는 이 사이버 세계에서의 이런 위협들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러시아의 사이버전 이 전력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 AI 시대 정말 잘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승병 박사님하고 워커노믹스 러시아의 힘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